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택을 후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보다 아무 선택도 하지 못한 순간을 더 오래 후회합니다. 코넬 대학교 심리학자 토마스 길로비치 연구팀이 수십 년에 걸쳐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요?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했던 일에 대한 후회보다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무려 약 2배 더 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잘못 선택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못한 기억은 오히려 선명해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분명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택을 잘 못하는 편이라 스스로 답답한 분, 고민이 너무 많아서 결국 흐지부지 되는 일이 반복되는 분,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이게 맞나 싶어서 계속 불안한 분. 오늘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이 우유부단한 게 아닙니다. 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직장 동료가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어디서 먹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데나 좋아요라고 말했던 그 순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자신이 좀 작아 보였던 것. 왜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그날 밤 혼자 이런 생각을 한 분 있을 거예요. 왜 나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말을 못하지? 뭐가 무서운 거지? 메뉴 하나 고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 나뿐인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아니면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이직 제안을 받았어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근데 한 달을 고민했습니다. 장단점을 종이에 적어봤어요. 주변에도 물어봤어요. 유튜브에서 이직 관련 영상도 10개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이 안 나요. 결국 기한이 지나버렸고 본인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채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몇 달 뒤, 그 회사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드는 그 감각 아시죠?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그 느낌. 저를 포함해서 이런 경험 없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작은 선택 앞에서도 큰 선택 앞에서도 똑같이 얼어붙습니다. 메뉴 하나 고르는 것도 힘들고 인생의 갈림길도 힘들어요. 왜 둘 다 똑같이 어려울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냥 의지력이 약한 건가? 결단력이 없는 건가? 아닙니다. 전혀요. 사실 선택이 힘든 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결정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전두엽이라고 불리는 부위예요. 그런데 이 전두엽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결정의 양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입을까부터 시작해서 점심은 뭐 먹을까? 이 메시지에 어떻게 답할까? 회의에서 뭐라고 말할까까지. 우리는 하루에 작게는 수백, 크게는 수천 개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전두엽은 조금씩 소진돼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서 하루 중 결정 피로가 쌓일수록 뇌는 2가지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하나는 충동적으로 아무거나 고르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예 아무것도 고르지 않는 것. 뭐야, 결국 잠 잘 자고 쉬면 된다는 얘기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 잠깐요. 이게 단순히 피로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거든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 신중하게 고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요한 결정은 이미 뇌가 많이 소진된 저녁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종일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해온 뒤에 퇴근하고 나서 오늘 이직할까 말까 진지하게 고민해 본 분, 저녁 먹고 나서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하나 생각해 본 분, 잠들기 직전에 이게 맞는 선택인가 자꾸 되짚어 본 분, 그 타이밍이 뇌가 가장 많이 소진된 타이밍이에요. 전두엽의 연료가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붙는 겁니다. 의지력 문제가 아니에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뇌를 기차 선로의 전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선로가 2방향으로 갈라지는 지점에 전환기가 있습니다. 전환기는 신호를 받으면 순식간에 방향을 정해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신호가 들어오면 바로 꺾이죠. 그런데 딜레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서도 신호가 와요. 오른쪽에서도 신호가 와요. 동시에. 그러면 전환기는 멈춥니다. 고장난 게 아니에요.
신호가 충돌한 겁니다. 이 순간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더 많이 생각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더 오래 고민하면 어느 순간 한쪽이 더 옳다는 게 보일 거라고요. 그런데 신호가 2개 들어오는데 더 오래 기다린다고 신호 하나가 사라지진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오래 기다릴수록 두 신호는 더 비슷한 크기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51대 49였던 게 50대 52 돼버리는 거예요. 고민할수록 더 모르겠어지는 그 감각, 그게 바로 이 상태예요. 전환기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더 오래 신호를 받는 게 아닙니다. 기준값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기준이 생기면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신호가 2개 들어와도 전환기는 멈추지 않아요. 기준이 이미 방향을 정해놨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전부 이 기준값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자주 겪는 딜레마 상황 3가지를 가져올게요. 어렵고 복잡한 철학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분명 만난 적 있는 장면들입니다. 첫 번째, 트롤리 문제가 직장에서 일어날 때 철학 수업에서 배운 트롤리 문제 기억하시나요? 달려오는 트롤리를 내가 방향을 바꾸면 5명을 살리고 1명이 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5명이 죽어요. 이 문제를 직장에 옮겨오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팀 회의에서 팀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게 문제라는 걸 알아요. 말하면 팀장과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말 안 하면 프로젝트가 틀어질 것 같아요. 말할까 말 안 할까? 그 순간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요. 말했다가 찍히면 어떡하지? 근데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문제 터지면 나도 알면서 가만히 있던 사람이 되는데, 근데 내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 근데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결정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1달 뒤 예상대로 프로젝트가 엉켜요.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말할 걸. 여기서 기준값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해요. 나는 팀의 손해가 될 상황에서는 불편해도 한 번은 말하는 사람이다. 이 기준 하나가 있으면 전환기는 멈추지 않아요. 머릿속이 복잡해도 입이 열립니다. 기준이 없으면 매번 얼어붙고 기준이 있으면 불편해도 움직여요. 두 번째, 죄수의 딜레마가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때 죄수의 딜레마는 이런 상황이에요. 2사람이 협력하면 둘 다 적은 손해를 봐요. 그런데 1명이 배신하면 배신한 사람은 이득, 배신당한 사람은 큰 손해예요. 만약 둘 다 배신하면 둘 다 중간 정도의 손해를 봐요. 이걸 우리 일상에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예요. 그 친구가 부탁을 해왔어요. 들어주면 나한테 꽤 힘든 일이지만 친구는 도움이 돼요. 안 들어주면 친구는 섭해할 수 있어요. 들어줘야 하나, 싫다고 해야 하나. 들어줬을 때를 상상해요. 나는 힘들겠지만 친구가 고마워하겠지. 근데 이번 한 번이지 또 부탁하면 어떡하지? 안 들어줬을 때를 상상해요. 친구가 실망하겠지. 우리 사이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왜 매번 이걸 감당해야 하지? 이 상황에서 기준이 없는 사람은 매번 달라요. 기분에 따라, 상대에 따라, 그날의 피로에 따라 결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들어줬다가 나중에 후회하거나 거절했다가 미안함이 남거나 어느 쪽으로 가도 찜찜해요. 기준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탁만 들어준다. 감당 못하면 미안하지만 말한다. 이 기준이 있으면 친구가 누구든 부탁이 뭐든 전환기는 방향을 잡아요. 찜찜함이 줄어요. 세 번째, 고슴도치 딜레마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날 때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 딜레마는 이래요. 고슴도치들이 추운 날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 모이지만 가시 때문에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를 찌릅니다. 그렇다고 멀리 있으면 춥고요. 사람 사이도 똑같아요. 부모님이 자꾸 연락을 해요. 걱정이 담긴 연락인 건 아는데 받을 때마다 말이 상처가 돼요. 밥은 먹었어? 로 시작해서 그 사람이랑은 좀 어때? 로 이어지고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지로 끝나요. 멀리하자니 미안하고 가까이 있자니 힘들어요. 연락을 끊어? 아니면 그냥 참아? 이 2가지 사이에서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받으면서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터뜨립니다. 그리고 터뜨리고 나서 또 미안해져요. 기준이 있는 사람은 거리를 정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먼저 연락한다. 그 대신 내 생활에 대한 조언이 나오면 정중하게 한 번은 말한다.
오늘은 그 이야기는 좀 힘들어요. 라고. 붙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 그 거리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거리가 전환기를 멈추지 않게 해줘요. 그러면 이 기준값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3단계로 말씀드릴게요. 1단계. 내가 후회하는 패턴을 먼저 찾아요. 지금까지 가장 오래 후회한 결정이 뭔지 2개만 떠올려 보세요. 그 결정들에는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더 빨리 포기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 감정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 공통점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기준의 방향이에요. 후회가 기준의 설계도예요. 2단계. 기준을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나는 솔직하게 살겠다는 기준이 아니에요. 너무 넓어서 전환기를 못 움직여요. 기준에는 반드시 2가지가 들어가야 해요. 상황과 행동이요. 직장에서 내 의견이 다를 때는 한 번은 반드시 말한다. 부탁을 감당하기 힘들 때는 미안하더라도 솔직하게 말한다. 연락이 버거울 때는 지금은 좀 힘들다고 말한다. 상황이 구체적일수록 실제로 그 상황이 왔을 때 전환기가 작동해요. 3단계. 오늘 밤 딱 하나만 적어보세요. 기준을 한꺼번에 10개 만들 필요 없어요. 지금 가장 자주 얼어붙는 상황 하나를 떠올리세요. 직장에서 내 의견이 다를 때 말을 못하는 편이라면 직장에서 의견이 다를 때 나는 불편해도 한 번은 말하는 사람이고 싶다라고 적어보세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편이라면 부탁을 감당하기 힘들 때 나는 미안하더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고 싶다라고 적어보세요. 이렇게 상황을 내 것으로 채운 한 문장이 전환기의 기준값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몇 년 전에 중요한 선택 앞에서 너무 오래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 결정도 못한 적이 있어요. 기회가 지나간 뒤에 제가 얼마나 오래 그 생각을 붙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제가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신호가 2개 들어왔는데 전환기가 어디로 꺾여야 할지 몰랐던 거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결정 앞에서 자주 멈춘다면 이건 당신이 약하거나 부족한 게 아닙니다. 아직 기준을 세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기준은 살면서 배워가는 거니까요. 아무 선택도 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순간들이 지금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지금 가장 자주 얼어붙는 그 상황을 떠올리고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채워보세요. 그 한 문장이 전환기를 움직입니다. 결정 앞에서 얼어붙었던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없었을 뿐이에요. 기준이 생기는 순간 전환기는 다시 움직입니다. 착착은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살면서 가장 오래 후회한 선택은 했던 일인가요? 아니면 하지 못한 일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착착심리였습니다.